네, YTN 라디오 이재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이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함께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청취율 조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혹시 두 분은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영민 아나운서.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너무너무 받아봤죠? 받아보고 싶기도 한데 국장님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전화가 오는 되는지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가 이제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십니까 했을 때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 예. 이재윤 앵커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요. 또 청취율 조사 받으신 분들은 전화 받았다는 인증샷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꼭 전화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 인증샷 아니면 애정을 가득 담은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샵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추 해설위원께서도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아달라라는 특별 뉴스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전화 받기 어렵지만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 전화가 오면은 반드시 좋은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전화 02번으로 오는 전화가 사실 잘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르는 번호라도 02로 시작되면 요 기간에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서 물어보면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는 거.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혹시 지금 이 코너가 이제 뉴스 인앤아웃이잖아요. 네. 뉴스 인앤아웃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김영민 아나운서의 목소리 잘 듣고 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그 프로그램명을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청취율 조사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전화 잘 받아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인앤아웃의 아이템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이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서 약간 날선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부실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이라고 발언한 뒤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 잇따라 낙마를 한 상황이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홍열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작심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한 두 번 이어지니까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그런 그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물론 대통령으로서도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진영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다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갖추고 있다. 일할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데 대한 섭섭함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을 가장 힘있게 추진하는 주체가 공직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답답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몫입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안 된다고 또 그리고
우리는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는데 또 전 정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썼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장관들, 고위 관료들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인사 뭐 잘할 자신 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실망감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는 데 일조한 곳이 바로 국민의힘 아니었던가요? 야당이었죠. 당시 야당에. 인사의 원칙이 물론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능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야당의 비판 또 언론의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예. 또 오늘 오전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실 인사가 아니다라는 뜻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발언 윤 대통령 발언 보고 좀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갑질 논란 이런 문제를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검증 과정입니다. 네. 이런 검증을 넘겨야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지 따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으로 공격으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저에 언론과 야당의 비판과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의 언어 습관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문제는 그 당사자지. 네. 그 검증에 오른 당사자지. 그걸 지적한 언론이나 야당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미 임명이 됐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사검증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김승경 합참의장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되더라도 임명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의혹을 해명하고 좀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 임명 후 검증의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작업 뒤늦게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물론 이제 법적 구속력은 갖추지 않겠죠. 그리고 청문 경과 보고서도 뭐 채택한다든가 적합 부적합 뭐 이런 따지는 절차는 없을 겁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 그냥 임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상임위를 열어서 장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된 의혹들을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정책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못 가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임위 차원의 후속 검증이 필요한 것은 장관에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야당이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장관이 발언도 못하게 하고요. 완전히 꺼놓은 보릿자루 이렇게 취급을 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회를 상대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법안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따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장관이 못한다라는 것은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 본인으로서도 또 교육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국회를 통해서 또 국민을 통해서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빌 거 있으면 빌고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은 또 해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 제대로 된 장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절차를 만들기까지에는 민주당을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차라리 할 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서 2주 연속 데드크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하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지율이라는 건 국민들이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대통령도 그 자신의 국정 수행 지지 여론조사 그 관심 갖고 보겠죠. 상식적으로 보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 그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이런 식의 반응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지율이란 것은 오르락내리락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서야대 정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의지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 하나는 정부 조직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부 조직만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부 그 국정 운영 수행 제대로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뭐 대통령 말대로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멋있게 보이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좋게 보면 뚝심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나쁘게 표현한다면 독단이죠. 고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참고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되 단 매일 그 일주일마다 나온 것에 일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뭐 별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은 뒤에다 붙인 게 이제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여론도 같이 살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좀 여론 동향도 좀 꼼꼼히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을 통해서 정치하는 거니까요. 네. 그것을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이 되리라는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치인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안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준위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룰 또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도입 이 부분입니다. 전준위가 어제 이 컷오프 예비 경선 선거인단을 기존 중앙위원회 100%에서 중앙위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비대위가 이걸 뒤집고 다시 현행 룰 중앙위원회 100%를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 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권역 출신 후보자를 뽑도록 하는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준희가 결정한 규정이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뒤집힌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규백 위원장의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다가 비대위에서 뒤집힌 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이 100% 유지한 거. 이건 중앙위원들이라는 것은 당직을 갖고 있었다라든가 오랫동안 당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민주당 중앙위원 특색은 개파 소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위원 100%를 인정한다는 것은 개파별로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인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은 개혁적인 무개파 소속 그 정치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1인 최고위원 뽑을 때 1인 2표 강제로 권역별 한 표는 하겠다. 이러면 이제 누가 손해를 보는자면은 수도권 출신 출마자들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당원들 투표권 있는 당원들 보면은 수도권은 33만 명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한 21만 명 정도 되고요. 가장 권역별로 따지면 이제 호남과 제주가 한 21만 명, 그리고 영남이 7만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충청, 강원 한그 합쳐가지고 한 8만 좀 넘고 한 9만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33만 명하고 7만 8천이 같은 이렇게 권역별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도권 출신 출마자들은 또 수도권 출마 당원이 많기 때문에 출마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가 분산이 되고 또 몰리고 하면은 수도권 출신 당선자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수도권만 주로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호남만 많이 되고 영남은 또 그 최고위원이 잘 진출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가 개혁적이다, 반개혁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당대표 예비 경선에 적용되는 경선 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인 2표 이거는 최고위원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한 것은 예비 경선만입니다. 그렇죠. 예비 경선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경선 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예비 경선 룰과 관련해서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를 지속하게 된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돼 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 이거에 대해서도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서 비대위가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의 싹을 잘라버렸다. 기득권 지키기 전대 룰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결정이 이제 민주당을 혁신에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한 말 보니까 이런 전대룰이라면은 이재명도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예비경선 이대로 하면 통과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대위 결정이 당내 개파 기득권을 인정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을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입장문을 낸 38명 친명계 의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의원들의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제약이 되니까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물론 비례대표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는 합니다만은 중심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제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변별력을 갖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호남, 충청, 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하기는 했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내일 당무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당무위원장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친명계 의원 38명이 주장한 대로 전당원 투표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으면은 전당원 투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은 비대위의 목소리로 결정으로 몰고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출마 선언한 강병원 의원 97그룹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